제발 좀 국민연금처럼 연 한 7% 정도씩 이렇게 운용을 하면서 원금을 안전한 곳에 넣고 빼서 쓴다는 개념, 이거 안 넣는다는 거죠. 10년에 한 번 정도의 약간의 손실을 감내하는 정도로 위험자산에 조금은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높은 성과, 장기적으로 높은 성과를 목표로 하는 그런 운용이 좀 되면 좋겠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노인 세대들의 대안은 쥐꼬리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기대해보고, 그게 별거 없다라고 생각되면 이제 나라의 기초연금을 수령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이제 그러다가 아파버리면 이제 대책이 없는, 그리고 이제 특히 부부 두 분 중에 한 분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이제 같이 다 플랜이 다 헝클어지는 그런 일들에 봉착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대안을 좀 찾아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법, 다른 해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첫 번째 해법은 저는 주택연금 좀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69년인데, 69년생인데 60년생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죠. 지금 만 65세. 그러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이제 일을 했어요. 일을 해가지고 집 한 채만 다 나겠다.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일하기 싫다. 체력도 붙인다. 라고 생각되신다면 저는 주택연금을 좀 가입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 자녀들 입장에서도 부모님한테 그 재산 물려받는 거에 대한 기대 보다 부모님 편찮으시면 우리가 저 간병인 써야 되고 저 의료비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 어머님 부양에 대한 의무감이 더 자식들을 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뼈를 좀 때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60년생인 세대주가 만일 시가 5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해서 초기 증액형, 이게 무슨 말이냐면 60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사람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지출을 좀 해요. 근데 한 75세 정도 넘어가면, 아까 우리 건강기대 수명이 몇 살이라고요? 70살. 그렇죠. 그러니까 75세부터는 대부분 병원에 근접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병원비가 그렇게 싸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 어떤 선택을 했으면 좋으냐 하면, 저는 초기 증액형, 이게 무슨 말이냐면 75세까지, 우리 아까 60년생이니까 올해 만 65세잖아요, 그죠? 만 65세인 세대주가 초기 증액형 10년 동안 좀 많이 받고 그 다음부터는 좀 적게 받는 그런 형태로 설계를 하게 되면 한 달에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무려 15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새 또 이자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이 집을 물려줘야지라는 그 꿈은 참 아름답고 훌륭하시지만 그게 되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 입장에서도 부모님한테 집을 물려받는 그 기쁨보다는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부모님이 스스로 자신의 자산으로 노후를 잘 꾸려가시고, 그리고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남는 지분을 상속받는 게 낫지, 굳이 그렇게 집 하나 끼고 벌벌벌벌 하는 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첫 번째 생각을 하고 싶고요. 바로 다음 그림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가구들의 소비 금액을 보여주는데, 이 평균입니다, 평균. 여러분,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살면 이거보다 적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2025년 월 평균 소비액이 얼마냐면 200만 원이에요. 그치, 아까 우리가 중앙값 소득이 260만 원이었고 빈곤선이 13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10명에 4명이라 그랬으니까 평균, 도시에 살고 있는 평균적인 가구의 어떤 지출은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부자들이 그 위에서 한참 많이 쓰더라도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적게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나오죠. 그리고 주택연금으로 월 150만 원 나온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안락한 노후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세를 전후해서 건강기대 수명의 한계, 평균적으로 한계에 도달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너무 그 나이가 많이 든 다음에도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60대는 좀 많이 쓰다가 70대는 소비가 더 준다라는 걸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택연금이 초기 10년 많이 받는 게 상당히 괜찮은 전략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주택이 이제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75세 이상 노인들이 살고 있는 주택의 50%가 단독주택. 이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니까 슬픈데요.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연립 다세대가 노인이 사는 비중이 전체 노인 그 거주의 60% 이상이 단독주택이랑 연립 다세대에 사는데, 그 뭐 성수동이나 서교동이나 연남동 같은 아주 핫한 동네를 제외하고 단독주택이나 빌라의 집값이 오르는 걸 보기가 참 어렵지 않나요? 제가 오늘 뼈를 좀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거 집값 진짜 안 오르거든요. 그러면 이게 감가상각이 되는 자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낡아가면서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는 자산을 나라에 파는 거죠, 주택연금이라는 게. 여러분, 그쵸, 그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가치가 오르기가 어려운 자산을 들고 계시는 분들일수록 더욱더 주택연금을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괜찮은 상품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나가서 우리 75세 이상 노인들의 한 60%, 65%가 단독 빌라에 살고 계시는데 그분들 한 10년 안에 이제 대부분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84세, 83세니까. 그러면
그분들 돌아간다니까 누가 사줄 거냐. 그러니까 노인 인구는 주는데 그 누가 사줄 거냐는 거죠. 저 같은 젊은 노인 좀 이상한데 아무튼 저는 55세 넘었으니까 이 젊은 55세 넘은 저희들 세대는 아파트 말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 단독주택이나 빌라 사시는 분들일수록 더욱더 주택연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해법이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 해법은 절세 계좌를 잘 활용해가지고 좀 연금을 한 방에 인출하지 말고 좀 굴려보시면 어떠냐. 특히 이제 우리 아까 그 평균 퇴직금 수령액이 1억 4천이니까 그 1억 4천 받은 거를 한 방에 딱 인출하면서 그 과정에서 세금을 갖다가 엄청나게 내는 것보다 연금으로 이렇게 운용을 하면서 빼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죠. 그래서 55세부터 연금으로부터 전환해가지고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율의 한 30%를 깎아줍니다. 세금이 그러니까 100만 원 낼 거요 70만 원만 내면 된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아까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게 대부분 일시납으로 받는 분이 60만 명 중에 50만이라고 그러죠. 나머지 10만 명 중에 8만 명이 10년 안쪽에 받아버리죠. 근데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가 또 내려가요. 여러분 이거 모르셨죠? 그래서 연금을 좀 이렇게 장기간 꾸준히 운용해서 하면 세금이 굉장히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좀 우리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걸 운용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이 많을 텐데 지금처럼 운용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막 2%대의 10년 평균 수익률 이래가지고는 미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 이상 더 올랐으니까 제발 좀 국민연금처럼 한 연 한 7% 정도씩 이렇게 운용을 하면서 원금을 안전한 곳에 넣고 빼서 쓴다는 개념 이거 삐 안 넣는다는 거죠. 약간의 위험, 10년에 한 번 정도의 약간의 손실을 감내하는 정도로 위험 자산에 조금은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높은 성과, 장기적으로 높은 성과를 목표로 하는 그런 운용이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2009년에 100만 원 투자를 했다고 싶으면 2024년에 DB 보장형으로 투자하신 분은 와 2009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15년, 16년을 넣었는데 수익률이 달랑 50%.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리로 전혀 성과를 못 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DC로 운영하신 분들은 이게 이제 좀 높아져서 한 70% 벌었는데 연금은 150%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많이 벌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처럼 좀 운용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최근에 우리 퇴직연금 중에 드디어 이제 실적 배당형, 그러니까 원금 보장형이 아닌 실적 배당형으로 운용을 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이제 드디어 29%까지 왔다고 해요. 근데 너무 낮죠,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세상에, 그죠? 물론 나이가 들어서 손실이 나면 이게 복구가 안 되는 거 저도 인정해요. 저도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게 연금이 전체 자산의 한 60에서 70%를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용한다라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처럼 하는 거 되게 어렵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시겠지만 되게 쉬워요. 옛날에는 이게 어려웠어요. 여러분 진짜 옛날에는 국민연금처럼 글로벌 분산 투자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이 변화가 시작되냐면 지난 2010년 전후에서 상장지수 펀드라는 게 나왔다는 걸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주 낮은 수수료로도 펀드에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는 펀드에 투자할 수 있고 또 대부분의 상장지수 펀드 즉 ETF는 우리 절세계좌에서 가입이 가능해요. 그러니 여러분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예금 이런 데 넣어놓지 말고요. 연금저축을 펀드로 운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목표 비중이 깨질 때마다 리밸런싱하는 국민연금처럼 한번 운용해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연금처럼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라고 많이들 질문이 오실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오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전체 자산의 한 20% 정도를 국내 주식, 사실 올해는 더 되죠. 그리고 또 40% 정도를 해외 주식에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자산의 60%가 진한 회색 선, 노란 선이 국내 주식, 해외 주식인데 요 둘의 60% 그리고 여기다가 보라색 막대 보이시죠? 요 보라색 막대가 뭐냐 하면 국내외 부동산을 비롯한 대체자산 그리고 파란 막대가 뭐냐 하면 해외 채권 마지막으로 회색 막대, 연한 회색 막대가 국내 채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산의 한 70%를 굉장히 위험한 곳에 투자를 함으로써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손실이 그렇게 안 나고 지난 26년 동안 한 번 정도만 손실 나고 저렇게 잘 운용하냐 궁금하시죠? 이게 바로 뭐냐면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죠. 이 그림 한번 보시면 파란 선은 우리나라 코스피 그리고 빨간 선은 환율인데 환율과 주가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특히 2022년 레고랜드 사건 그리고 2024년에 있었던 계엄령 같은 일이 벌어질 때마다 주식시장이 급락했죠. 급락할 때마다 환율이 폭등하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ETF 그래서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를 하실 때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환해지 된 거 하지 마십시오. 괄호 열고 H 붙어 있는 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는 리밸런싱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자산에 이제 우리가 국내 주식과 뭐 예를 들어서 해외 예금, 뭐 해외 채권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가정하자는 거죠. 외화 예금도 좋고요. 이렇게 투자를 해놨는데 올해 같이 한국 주식에서 대박이 난 해에 우리는 와 이거 기분이 좋아서 그냥 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년, 3년 연속 오르는 거 본 적이 있나요? 안타깝게도 2003, 4, 5년 뭐 그때 이후 아직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격렬한 변동성에 노출되는 좀 힘든 시장입니다. 이런 힘든 시장에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한 방에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크게 돈 벌었다고 가만히 놔뒀다가 또 한번 외부 충격이 오거나 뭐 이번에 이란 전쟁도 정말 무서웠잖아요. 그래서 외부 충격에 의해서 자산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5대5로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한쪽 자산에서 2배가 났다 그러면 이 2배 난 자산에서 조금이라도 팔아가지고 못 오른 자산을 사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러다가 2022년처럼 주식시장 폭락하면 또 은행 예금에 들어있는 돈을 활용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시 주식을 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을 바로 저희들은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실전 사례입니다. 2000년 초에 투자금 1000만 원을 가지고 한국 주식 500만 원, 미국 국채 500만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하자는 거죠. 가정입니다. 그러면 경제 위기가 발생했죠. 코로나 터져가지고 한국 주가가 계산상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국 주가는 반토막이 나고 미국 채권 한 30% 올랐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한국 주식은 500만 원 투자한 게 250만 원. 그리고 미국 국채 투자한 건 500만 원이 650만 원 됐습니다. 자, 한국 주식에 올인했다면 1000만 원이 500만 원 됐을 걸 해외 채권에 투자를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덕분에 900만 원으로 손실을 막았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해외 채권에서 번 돈을 국내 주식에 저가 매수를 해야지. 왜? 5대5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다시 3월 달에 주식시장이 대폭락했을 때 미국 국채에서 한 200만 원 매도 해가지고 한국 주식을 200만 원 매수해서 둘 다 450을 맞추는 거죠. 근데 운 좋게 그해 연말부터 코로나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로금리 정책들을 펼친 덕분에 주식 가격이 폭등했죠. 그래서 다시 주식시장이 한 50% 올랐다. 반대로 미국 국채는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빠졌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다시 한국 주식은 675만 원이 되고 미국 국채는 405만 원이 됩니다. 오, 돈 벌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렇지 않죠. 또 5대5 맞춰야지.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만 꾸준히 돈을 맞춰 나간다면 또 2022년에 출현했던 주가 폭락 사태에서 우리가 또 주식을 갖다 팔아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22년은 또 이제 현금으로 주식을 저가 매수.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 주식이 폭락할 때마다 저가 매수하는 효과를 그리고 고가 매도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반복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파란 선 나와 있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급등하는 시기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쫙 급등할 때 연금이 팝니다. 왜 파냐? 한국 주식이 미워서 파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저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붕괴될 때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때 매수한 걸 가지고서 다시 파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것을 리밸런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이 중단되네 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금 주식시장에서 돈을 투자해서 크게 벌었는데 팔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어서 우리는 국민연금보다 몸이 가벼우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리밸런싱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국민연금 투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두 자산, 한국 주식과 예금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국민연금 비슷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